4주차 병리학 염증세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증세포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혈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헤마토포이에시스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조혈 줄기세포가 있죠. 블러드 스템셀이 있고요. 요건 두 개로 나눠져요. 마이엘로 스템셀, 골수 줄기세포고요. 림포이드 스템셀이니까 림프 줄기세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수 아세포 마이엘로 블라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그래놀로사이트가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놀로 가립구를 만드는 거예요. 요 안에 과립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호염기구, 바소필이 있고요. 에오시노필, 호산구, 뉴트로필, 호중구, 이게 백혈구예요. 백혈구죠. 그리고 마이엘로이드 스템셀, 골수 줄기세포에서는 혈소판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적혈구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림프 줄기세포에서는 림프화 세포를 통해서 B세포하고 T세포 그리고 NK셀이라고 하는 자연살해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B세포는 나중에 염증반에서 우리가 형질세포, 혈장세포라고 했던 플라즈마 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여기서부터 과립구부터 림프구를 백혈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명칭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증에 관여하는 세포를 운동성에 따른 염증세포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이동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염증 부위로 움직여가는 세포하고 이동하지 못하는 세포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세포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비만세포, 림프구, 형질세포, 단핵구, 대식세포 등이 있고요. 고정 염증세포는 망상내피계, 그물내피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되게 올드한 용어예요.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립구와 무럭구 과립구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놀로사이트, 그래놀로사이트 이렇게 보는데요. 과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세포 내 과립 유무에 따라서 구분한다 했고, 과립이 있는 거 앞에도 얘기했죠. 호중구, 뉴트로필, 호염구 또는 호염기구라고 합니다. 바소필이고요. 호상구, 에오시노필은 이렇게 안에 점점점 있잖아요. 이게 과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과립 속에 히스타민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헤파린이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과립이 있어서 과립구라고 하고요. 과립이 없는 것은 림프구, 단핵구, 대식세포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단핵구는 나중에 대식세포로 분화되는 거잖아요. 염증 부위에 와서는. 그래서 요거는 과립이 없이 이렇게 핵만 있고 세포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과립구라고 한다. 이런 것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라고 하는 명칭도 우리가 왜 생겼는지 알아보고 가면 좋겠죠. 근데 병리학적 검사를 할 때 헤마톡실린 에오신이라고 하는 염색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염색되는 세포 특성에 따라서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중구는 이 헤마톡실린 에오신에 잘 염색되지 않고 분홍색으로만 염색이 되어서 호중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호염기구는 파랗게 이렇게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호염기구라고 하고요. 호상구는 산성인 것에 염색이 잘 돼서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고 그래서 호상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젠 세포를 알아볼 거예요. 급성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호중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중구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호중구는 또 호중성 다형핵 백혈구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핵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과립백혈구라고 했죠. 그래놀로사이트고요. 세포질 내에 삼성색소, 염기성 색소 어디에도 염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호중구라고 이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마이엘로 스템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혈중에 순환하는 백혈구 중에서 가장 많아요. 60에서 80% 정도 차지를 하고요.
원래 WBC 개수로 보게 되면 5천에서 10,000개 정도가 WBC는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개수예요. 꼭 미리 세제곱미터당. 그래서 보통 정상은 1,800개에서 7,000개가 호중구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유주 능력이 있죠. 염증 부위로 옮겨갈 수 있어요. 이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탐식 능력도 굉장히 왕성하다고 그랬어요. 대식세포하고 2개 식작용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급성 염증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세균을 탐식하죠. 그래서 세균 방어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균을 살균하고 분해해서 처리를 해요. 자, 그래서 화농성 염증 과정에도 관여한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핵이 이렇게 다형핵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저렇게 썼다. 그리고 탐식 과정에서 호중구가 붕괴되죠. 그리고 얘는 몇 시간 못 산다고 그랬죠. 생존기간 1, 2일인데 뭐 혈중 내에서 한 6시간 정도 생생을 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용해소체를 유리하죠. 이게 터지고 나면 밖으로 나오고 염증 주변 부위에 쌓이게 되고 개소 조직을 분해하기도 하지만 우리 혈관 내피세포도 손상시켜서 체액을 누출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하였어요. 자, 두 번째는 호상구예요. 산성 색소의 염색이 잘 돼서 호상구라고 한다 그랬어요. 에오시노필이고요. 이렇게 빨갛게 염색이 됩니다. 이것도 과립백혈구죠. 이렇게 안에 과립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산성 색소에 잘 염색되는 미세 과립을 갖고 있어요. 골수 유래 세포죠. 순환 백혈구의 3 내지 4%를 차지해요. 그래서 보면 한 400에서 500개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알레르기 반응에 작용을 하고요. 기생충에도 기생충 감염이 있으면 호성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염의 염증 반응을 제거하는 물질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 감염 시 두드러기지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생충이 감염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뭐 이렇게 아토피나 이런 것이 좀 덜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염증 반응을 제거하는 물질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감염에서도 많이 증가한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움직일 수 있어요. 유주 능력이 있고요. 화학주성을 따라서 어떤 물질이 유인을 하면 거기로 따라갑니다. 탐식 능력이 있어요. 근데 호중구처럼 활발하지는 못해요. 탐식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 호중구하고 대식세포다. 이렇게 기억하고 호상구도 하기는 하지만 능력이 좀 떨어지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염기구하고 비만세포예요. 바소필하고 머스트셀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호염기구는 과립백혈구죠. 비만세포도 과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양기구는 세포질 내 염기성 색소에 잘 염색되는 미세 과립을 갖고 있어서 호염기구라 한다 했고요. 과립 내 헤파린하고 히스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파린은 잘 알죠? 여러분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헤파린이라는 약물도 되게 많아요. 항응고제로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약물인데 호염기구 과립 내에 헤파린이 들어있다. 그리고 히스탐은 혈관 초과성을 항진시킨다 이야기를 했죠. 순환백혈구의 0.3 내지 1%니까 굉장히 조금 있어요. 그리고 호염기구하고 비만세포는 세포 표면에 임무노글로빈 E 면역작용을 하는 거죠. 이 임무노글로빈 E가 붙을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얘랑 붙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임무노글로빈 E는 어떤 항원이 들어오면 얘하고 붙을 수 있겠죠. 그럼 면역반응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표면에 임무노글로빈 E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되면 자극을 받은 거잖아요. 이 탈과립을 해요. 그래서 과립을 터뜨려서 헤파린, 히스타민을 혈액 내 방출을 하게 되면 제1형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죠. 이거 여러분이 미생물 시간에도 배우실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면역에서 배워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다가 임무노글로빈 E
나중에 배우지만 FC 수용체가 붙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 이뮤노글로불린의 FC가 여기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항체가 붙게 되면 이 과립에 헤파린하고 히스타민이 있는데 이걸 터뜨려서 이렇게 혈중으로 내보내고 혈관 투과성을 항진시키게 되고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비만세포도 같아요. 그래서 표면에 임무노글린 E 리셉터 FC가 붙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 알레르겐이 이렇게 붙게 되게 되면 활성화되고 탈가립을 해서 히스타민, 이 비만세포에는 헤파린이 아니고 히스타민하고 SRSA라고 해요. 이건 슬로우 리액팅 서브스턴스 오브 아나필락시스니까 지연성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에요. 요것을 방출하게 됩니다. 요거 기관지 천식할 때 나오는 성분이에요. 혈관 초갈성을 항진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액의 누출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부종이 일어나는 거죠. 삼출이 일어나서. 자, 일형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단마진, 얼티카리아. 여러분이 두드러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잘못 먹었으면 툭툭 부더라는 거 있죠. 크게. 그거 얘기고요.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는 림프구예요. 이거는 무과립이죠. 세포질이 적고 둥글고 큰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양이에요. 세포질은 없고 거의 핵이 거의 대부분을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구형의 세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림프구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게 림프계에서 발견이 돼서 림프구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T 림프구는 사이무스 흉선에서 많이 보여서 그래서 T 림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름도 왔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초혈액 중에서 림프구는 호중구 다음으로 많아요. 호중구가 6 내지 70%라고 했잖아요. 얘도 25 내지 45%인데 한 30%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과립성 백혈구 중에서는 혈중에 말초혈액 중에 가장 많습니다. 자, 종류는 T림프구, B림프구, NK셀 이렇게 있는데 요거 말고 K셀도 있는데 뭐 적으니까 요 세 가지 정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면역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이에요. 세포가 직접 우리 인체에 들어온 세균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내 세포네? 아니면 내 세포가 아니네? 이렇게 해갖고 세균이 들어오면 내 세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해서, 나의 세포가 아닌 거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죠.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체가. 림프구의 4분의 3은 T 림프구입니다. 그리고 B 림프구는 체해성 면역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B 림프구가 직접 세균을 살해하는 게 아니고요. 항체를 생성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항체를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형질세포, 플라즈마셀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NK셀은 네이처킬러 셀의 약자예요. 자연살의 세포고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들 그리고 종양세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NK셀이 활성도가 떨어지면 종양세포 같은 것들이 종양으로 자라기도 쉽고 그렇겠죠. 이런 아이들이 잘 활동을 해야지 바이러스 때문에 손상된 세포도 제거해주고 종양세포도 없애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TV나 이런 데를 보면 요즘에 NK셀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림프구는 만성염증의 주체. 그래서 급성염증에서 뭐가 많다 그랬죠? 호중구라 그랬죠? 시간이 어느 정도 뭐 2, 3일 지나면 단핵구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단핵구는 나중에 마크로파지, 대식세포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만성염증에서는 대식세포, 림프구, 형질세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성염증부에 많이 침윤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성염증세포 내에서 만성염증 부위에서는 림포여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림프구가 만들어지는 것도 만성염증부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자, 다음 형질세포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네, 비림프구에서 만들어지고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입니다. 계란형의 둥근 모양으로 핵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림프구는 다 이렇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분화돼서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고요. 보통 말초혈액에서는 보이진 않아요. 평상시에는 없죠. 왜냐면 비림프구로 있으니까. 근데 알레르겐이나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것에 항체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활성화될 때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B세포가 항원을 인식하게 되면 이 B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고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항원과 T세포 자극에 의해서 이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염증 부위에서 림프구하고 형질세포, 대식세포 많이 보인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다음은 단핵구, 모노사이트와 대식세포요. 이걸 같이 있는 거 여지껏 얘기를 했어요. 모노사이트가, 단핵구가 대식세포라고 불려진다고요. 조직에서는 혈중에 있을 때는 단핵구라고 하고 조직 내에 있을 때는 대식세포. 이 사이에 다른 조직에 있을 때는 히스토사이트라고도 한다 했어요. 조직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는 탐식활동을 해서 세균이 감염되었을 때 또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요거 이름은 말초혈액 내에서는 단핵구, 그리고 말초혈액에서 빠져나와서 조직으로 들어오게 하면 히스토사이트, 조직구라고 하고, 이것이 조직 내에서 이제 탐식 활동을 하게 되면 마크로파지가 돼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수명이 매우 길어요. 그래서 결핵 내에서 이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안에 세균이 살아있을 때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결핵이. 그래서 수년이 지나서도 인체, 그러니까 숙주죠. 인체가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결핵이 다시 재발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호중구와 감염에 대한 초기 식균 작용에 관여한다.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단핵구와 대식세포는 있다. 그래서 이 대식세포는 이름이 달라요. 조직에 있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CNS에 있는 거, 신경계죠. 중추신경계에 있는 거는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해서 미세 악유세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간에 있는 것은 쿠퍼셀 이렇게 불러요. 쿠퍼세포라고 하고, 폐에 있는 거는 알베올라 마크로파지, 그리고 폐포, 대식세포. 이거 옛날에 한문으로 할 때는 진해세포, 먼지세포 이렇게도 불렀어요. 뼈에 있는 것은 조골세포라고 해요.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해서 뼈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대식세포란 이름은 클 때자예요. 그리고 탐식 능력, 먹는 능력이 큰 건데 탐식 능력, 먹는 능력도 왕성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이물질, 괴사물, 결핵균, 병영균, 종양세포 이런 것들 다 처리해요. 호중구는 세균에 조금 더 많이 특화되어 있다면 얘는 그거 말고 호중구가 죽은 애들, 괴사돼서 떨어져 나온 조직 파편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탐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대세포, 자이언트 셀 이야기했죠. 이것은 대식세포가 여러 개 뭉쳐 있는 거라는 거죠. 이물, 세균 처리를 할 때 혼자 다 처리를 하지 못하면 대식세포 여러 개가 융합해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식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서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이언트 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물 처리 중에 생성돼서 이물 다의 거대세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만성염증이 되면 거대세포가 생기고 또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사이토카인 이런 것 때문에 림프구가 많이 쌓여서 유가종을 만든다 했죠. 그래서 만성염증 때 결핵 유가종, 메두개 있을 때는 고무종, 건마라고 하고요. 들도 있습니다. 랑게르한스 거대세포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염증 과정에 따라서 조직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경과 시간에 따라서죠. 초기에서 이렇게 중기, 수복기로 내려오면 처음엔 조직 세포의 손상이 파괴가 더 많고 차츰 수복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세동맥이 수축을 하고 일시적으로 수축을 한 다음에 주변의 결합조직 속의 세포들을 좀 자극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화학적 물질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혈관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또 혈관 내피세포는 수축돼서 혈관 내피세포 사이의 간격이 커지게 되겠죠. 처음에는 분자량이 낮은 혈장 성분, 플라즈마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노출이 일어나겠죠. 또는 여출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히스타민이나 이런 혈관 확장 물질이 계속 많이 나오면서 혈관은 더 커질 테고, 그리고 이 간격도 더 커지게 되면 물 분자보다 더 큰 다른 분자들도 나오죠. 대표적인 게 혈장에 있는 단백질인 알부민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플라즈마가 함께 나온다 그랬어요. 혈장 성분, 이건 삼출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삼출이 일어나게 되면 세포 사이 질에 플라즈마가 많이 쌓이면서 부종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혈액 내부는 혈액이 농축되고 백혈구들이 혈관 내피세포에 달라붙기 쉽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백혈구가 화학조성에 따라서 혈관 밖으로 나와서 손상 부위로 가게 되죠. 이 과립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호중구가 급성기 초기에는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핵구로 대치되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날수록 림프구, 그리고 단핵구로부터 조직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대식세포가 활동을 하게 되겠죠. 후기로 오게 되면. 그리고 대식세포는 여기 호중구가 세균하고 싸우다 죽어서 파편들이 있고, 다른 이물질의 파편들도 있고, 괴사된 조직, 탈락된 조직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해결을 할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고 조직에 이런 파편 찌꺼기들이 제거가 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용해가 된다 그러면 재생으로 회복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조직이 너무 손상이 심하거나 환웅에 의해서 조직이 많이 패였다 그러면 이게 신생의 혈관들이 생기고 또 섬유소들이 여기에 축적되면서 수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스카 반응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섬유화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흉막에서처럼 이제는 이 섬유화 작용이 다 일어나서 흉막이 완전히 달라붙어서 하나의 흉막처럼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질화 되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염증 과정에서 따라서 조직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염증 종류를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얼서, 궤양이라고 합니다. 점막이나 국소 부위 피부가 괴사가 되어서 결손, 이렇게 괴사가 돼서 피부가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되면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죠. 이렇게 패이게 되고 여기 이제는 섬유소 같은 게 자라서 채워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위궤양, 스토막 H죠. 스토막 얼서 또는 12지향, 교제나 얼서 같은 것이 흔하게 생기는데 이런 부위에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12지장에 얼서가 흔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패여서 혈관까지 드러난다 이렇게 하면 위출혈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구강 점막 여러분이 피곤하거나 할 때 구강 안쪽에 이제 헐어가지고 궤양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식도나 대장에도 염증성 괴사에 의해서 궤양이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괴사가 발생하는 욕창이 잘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는 만약에 마비가 되어서 오래 침상에 누워 있거나 그래서 혼자 움직일 수 없으면 그 누워 있는 부위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피부는 저산소증 또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래 압박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프레저 얼서 또는 프레저 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사람한테 생기기 때문에 베드 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저 소어, 프레저 얼서, 베드 소어 다 욕창을 이야기한다는 것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생기는 얼서 같은 경우에는 호중구가 많이 침염됩니다. 급성 염증 반응에서 호중구가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화학적 매개 물질에 의해서 소혈관이 확장이 되고 체액이 삼출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만성에서는 림프구, 대식세포, 형질세포 이런 것들 침윤이 현저하다고 했죠.
그리고 궤양 주변 부위나 이런 데서 또는 이렇게 바닥 부위, 기저 부위에서 섬유 모 세포가 증식이 되고 이걸 채워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파이브로시스, 섬유화 과정이 일어나고 여기가 채워지면서 수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막성 염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슈도라고 써져 있는 건 다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멤브레인이 아닌데 멤브레인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슈도 멤브레노스 인플라메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점막에 섬유소성 염증이 발생할 때 생기는 거고요. 위막 슈도 멤브레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슈도 멤브레인에는 섬유소가 들어있고요. 호중구 염증이 생겼으니까 호중구가 와서 작업을 했겠죠. 그리고 조직이 떨어져 나간 괴사물, 감염균 이런 것들이 뭉쳐서 혈백색의 막처럼 보이게 되고 이게 점막을 뒤덮고 있는 상태를 위막이라고 합니다. 이 막 속에는 생존세포나 조직은 없고요. 염증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막성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화관이나 기관 점막 등에 잘 발생을 합니다. 질병으로 본다고 하면 비강이나 인두, 후두에 디프테리아가 생기게 되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막, 슈도 멤브레인을 생성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디프테리아에서는 위막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 위막을 떼보면 이 위막 아래는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막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슈도 멤브레노스 콜라이티스, 그래서 PMC라고 하는 약어로 병원에 많이 씁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항생제 치료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이후에 항생제 때문에 정상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위막성 대장염이 생기고 코 같은 설사를 흔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을 해보게 되면 장 내부가 위막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항생제 치료 후에 잘 발생한다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마티스형 결절, 류마토이드 노듈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이렇게 관절 주위 피하 조직에서 이 류마티스성 결절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상피세포가 울타리 모양으로 정렬된 중심부에 이렇게 괴사소가 있으면서 여기에 유섬유소가 침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의 특징적인 한 소견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염증은 2주차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오장 치유를 살펴보도록